네, 조국 사태는 쿠데타라고 누군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표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 기자, 어제 열린민주당이라고 시청자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정봉주 전 의원, 손혜원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비례용 정당 열린민주당. 어제 국회에서 비례대표 후보 공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까? 김 기자? 그렇습니다. 비례대표 후보로 나온 사람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여기 중에서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요. 검찰개혁에 특별히 강조하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장면 먼저 보고 오시죠. 작년 흔히 말하는 조국 사태는 정확하게 규정을 하자면 검찰의 쿠데타입니다. 그 쿠데타를 진압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다시 새로운 소임을 가지고 올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판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반드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고 굵게 가겠습니다. 조국 사태는 검찰의 쿠데타 주장했던 황희석 누구냐?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인데요. 조국 전 장관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죠. 왜냐하면 서울대 법대 후배이기도 하고요. 또 호영호재하는 사이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아닌 비검찰 출신의 첫 법무부 인권국장을 맡았었고, 조국 전 장관 시절에는 검찰개혁 추진 단장을 맡아서 함께 검찰개혁을 외쳤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예. 어떻습니까? 말씀 중에 우리 최수영 정치평론가 자리해 주셨는데, 어제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그러니까 지금 열린민주당의 비례 이제 공천 신청을 한 상황이고, 근데 조국 사태는 쿠데타라고 외쳤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지금 굉장히 측근 인사고,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법무부 인권국장이 저렇게 인권국장을 역임한 사람이 저렇게 노골적으로 인권을 무시하는 발언을 저렇게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지금 저렇게 조국 사태가 검의 쿠데타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본인이 정말 지금 사적 영역을 공적 영역으로 치환해서 얘기하지 않았느냐. 보면은 황 국장이 전 얘기하는 것들에 대한 논지는 분명한 건 그거예요. 기존의 검찰은 무조건 구악이고 적폐 세력이라는 그 논리 하나뿐이지,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적폐인지에 대한 그런 논증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황희석 국장은 만일 조국 전 장관이 장관으로 부임해서 자기가 마지막까지 그 사안을 수행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서 아마 선봉장을 했었다는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이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지금 저렇게 열린민주당의 예. 그런 창당을 아마 궤변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논리를 갖다가 붙이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자, 열린민주당은 이제 비례대표용 정당이고, 모르겠습니다. 일부의 어떤 조사에 따르면 한 대여섯 석 정도는 열린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이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만약에 그렇다면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도 이제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런데 김 기자, 어제 황희석 전 국장이 말이에요. 무슨 검찰 쿠데타 명단이라고 하면서 명단까지 공개했어요? SNS에요. 현직 검사들의 명단을 한 14명 정도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거에서는 블랙리스트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공개하면서 했던 이 표현도 좀 논란입니다. 국민들이 야차들에게 다치지 않도록 널리 퍼뜨려 주세요라고 했는데, 야차가 이 뭡니까? 야차는 불교 용어 중에 귀신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검찰을 뭔가 이 귀신에 빗대어 비유를 해서 좀 논란이고요. 황희석 전 국장이 공개한 명단, 지금 왼쪽에 작게 보이는데 주요 이름들을 좀 옆에다 써봤습니다. 여기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 박찬호 제주지검장 등 총 14명의 이름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런 검사들을 향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황희석 전 국장은 귀신이라고 비유한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귀신이에요. 이렇게 얘기한 거나 별반 다름없는데, 그런데 말이에요. 이 당사자들 있잖아요. 이 검사들이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어제 저렇게 황희석 전 국장이 명단을 공개하자 해당 현직 검사들은 심각한 명예훼손이자 모욕감을 느낍니다. 법무부 재직 시절부터 황희석 국장이 이 검사들 블랙리스트를 만든 건 아닙니까? 최근 왜 일부 인사들이 좀 좌천되면서 윤사단이 윤석열 총장이 해체됐다, 이런 관측이 나왔었는데, 최근 인사에서 그 리스트가 반영됐다면 이건 명백한 불법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최 원장께서 보시기에는 황희석 전 국장이 좀 오버하고 있는 거라고 보세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다분히 의도적으로 일종의 총선을 겨냥한 이슈 파이팅
있다고 봅니다. 전략적인 이제 발언을 한 건데 황 국장의 표현에 의하면은 검찰은 이제 일종의 이제 쿠데타 세력인 거죠. 그 쿠데타 세력의 14명의 명단을 이제 공개한 거죠. 예. 그리고 조국의 지지자는 이제 쿠데타를 진압군이 되는 거죠. 어허. 그래서 쿠데타 세력과 진압군이 한판 붙자. 그래서 본인도 이제 한판 뜨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올해 안에 정리하게 되겠 총선에서 한판 반드시 우리들이 승리하겠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려되는 것이 이 총선이 자칫하면 친조국 대 반조국에 얼마 전에 그런 이념 전쟁이 재현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좌파와 우파들이 또다시 이념적으로 충돌하게 되면 예. 원래 여야 본래 어떤 총선의 의미가 퇴색돼 버리고 이념 전쟁으로 귀화돼 버리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저는 매우 좀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배승희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이분들의 그 뭐 과거의 행적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이런 사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좀 갸우뚱하실 것 같아요. 과연 인권국장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특히 그 어제 검찰 쿠데타라고 하면서 14명의 명단을 발표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명단을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 뭐 윤석열 총장, 윤대진 부원장, 박찬호 제주지검장, 한동 부산고검 차장검사 이런 분들 실제로 하던 일을 하던 중에 인사가 발령이 됐어요. 그래서 이 리스트가 결국에는 어떤 이익을 주려고 만든 게 아니라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만든 거라면 그 지난 정권에서 아주 비판을 했던, 극렬하게 비판했던, 특히 뭐 심지어 노회찬 전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독재자들이 밥줄을 끊는 방식으로 탄압하는 방식이 바로 블랙리스트다. 그렇다면 이런 인권국장을 하신 분이 이런 블랙리스트라는 거, 그러니까 독재자가 탄압의 수단으로 하는 이런 걸 갖고 나와서 이 표를 달라고 하는 것이 과연 중도층이나 혹은 지지자들한테 이게 과연 뭐랄까요, 소위 말해서 잘 전달이 되는 것인가 하는 점에는 좀 의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무슨 뭐 어떤 정권 차원에서 만든 블랙리스트, 이건 완전 또 결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건 뭐 이제 황희석 전 국장이 개인적으로 이러한 겁니다. 자기의 생각을 주장한 거니까 어떤 뭐 문재인 정부 차원에서의 블랙리스트다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감안해서 봐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황희선 전 국장이, 황희석이죠. 황희석 전 국장이 김 기자, 조국 전 장관하고는 어쨌든 아까 얘기했지만 호영호재 하는 사이죠? 그렇습니다.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조국 전 장관과 얼마나 친분이 두터운 사이인지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뭐 뜻이 잘 맞고 서로 잘 안다. 나는 조국 사람이다. 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요. 해당 영상 한번 보고 오시죠. 사실은 저는 익숙하지 않았어요. 장관이라는 호칭이. 우리 때는 선배, 형이죠. 그렇죠. 대학 때 같은 과. 몇 년인가요? 저보다 3해 위죠. 같은 학생운동군에 있었고. 또 한 해 밑에가 최강욱 후배. 저한테는 한 해 후배가 최강욱. 조국, 황희석, 최강욱 이 라인이 딱 형성이 된 거네. 서로 그냥 뜻이 맞고 또 서로 잘 아니까 그런 부분에서 서로 신뢰하고 같이 일을 해온 거죠. 여기에 대해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요, 조국 끈앞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황희석 전 국장이 검사 블랙리스트를 만든 거나 다름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형의 복수에 나선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예. 팬덤만 믿고 조국 끈앞풀들이 너무 설쳐된다라고 이제 그 좀 혹평을 내놨습니다. 예. 근데 이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본인 소셜미디어에 또 이런 글도 올렸습니다. 조국은 조광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를 생각하면 조국 전 장관 얘기하는 겁니다. 조를 생각하면 조선 중종 때 개혁을 추진하다 모함을 당한 조광조 선생이 떠오른다. 그러니까 조국은 조광조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윤석열을 생각하면 조선 초기 권력을 남용하면서 세도를 부리던 윤헌형이 생각난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개혁 정치가인 조광조는 조국 전 장관을 이제 비유하면서 한 얘기고, 윤헌영은 누굽니까? 조선시대 간신입니다. 근데 윤석열 검찰총장을 윤헌영에 빗댄 겁니다. 최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저런 이 황 전 국장이 인권의식도 정말 무지하지만 예. 역사에도 대단히 무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성씨가 같다고 비유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경강부해야만 되죠. 역사적 사실까지 왜곡하면 되겠습니까? 조광조야말로 진정한 개혁가였죠. 근데 그 조광조는 당시 김효사 때 훈구파 대신들이 갖고 있던 우리의 권력을 내려놓지 한 겁니다. 예. 내려놓지 한 거고 그 윤원영이라는 사람은 외척으로서 우리가 계속 이걸 누려야 한다. 그야말로 지금 조국 전 장관의 말로 우리끼리 한번 가보자는
얘기를 한 거고 윤석열 총장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이런 권력을 내려놓고 법과 원칙과 정의 앞에 겸손해져야 한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뒤집어도 이렇게 뒤집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번에 황희석 전 국장이 저 예. 발언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정말 급했구나. 그러니까 이 열린민주당이라는 당을 창당해서 친문 지지자들을 규합하기 위해서 역사적 사실마저도 왜곡하고 그것을 경광부회하는 저런 지금 급한 마음이 저렇게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암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황희석 전 국장에 이어서 어제 열린민주당의 이제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한 후보들의 기자회견장에는 황희석 전 국장만 참석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최근에 청와대에서 사퇴하고 나온 김 기자, 최강욱 전 비서관 얘기 좀 해볼까요? 그렇습니다. 최강욱 전 비서관과 김의겸 전 대변인, 조대진 변호사 등등 여러 명이 이제 그 비례대표 후보에 신청을 하고 이제 경선에 참석할 사람들인데 그 참가자들이 기자회견을 연 자리에서요. 검찰과 언론에 대한 개혁을 외쳐댔습니다. 어제 목소리 들어보시죠. 대한민국 검찰이 제대로 민주적인 통제를 받지 않으면 일상의 삶을 언제든지 자의적으로 파괴할 수 있다는 점을 모든 시민들이 느끼셨을 겁니다. 그 검찰의 행태를 편적으로 따라가는 언론의 모습을 통해서 언론개혁의 절박성을 체감하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최대한 쏟아부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바라고 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 시절 매일 아침 9시면 대통령께 언론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쓴 기사는 아니었지만 민망하고 죄송스러웠습니다. 대통령을 물어뜯거나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증폭시키는 기사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언론과 척지고 살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보고 싶습니다. 검찰, 언론, 몇몇의 쓰레기 같은 의원들이 흔들고 있습니다. 어디서 함부로 탄핵이란 단어를 거들먹거립니까?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어 출사표를 더 시킵니다. 여러분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동하며 때론 격하게 대신 화도 내겠습니다. 그들에게 한 줌의 똥바가지라도 구입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호위무사로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발언 수위가 굉장히 좀 높은 후보들도 있었는데요. 일단 최강욱 전 비서관은 검찰 통제 안 하면 일상이 파괴된다라고 주장했고 예. 김의겸 전 대변인은 언론 개혁을 이루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다. 조대진 변호사 방금 들으셨지만 문재인 정부의 호위무사가 되겠다고 했는데요. 현 정권을 향한 어떤 수사와 언론 비판에 대해서 대응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예. 어제 열린민주당에 이제 비례 공천을 신청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아까 황희석 전 국장에 이어서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모습이네요. 어제 이 모습은. 우리 배승희 변호사는 진짜가 나타났다. 열린민주당 저렇게 현수막과 함께 아까 얘기 들었죠? 최강욱, 김의겸, 조대진 이 3인의 목소리 들었는데 무슨 생각 드세요? 저는 이 민주당이 참 곤욕스럽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몇 면을 살펴보면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같은 경우에 본인이 군산에 출마하겠다고 해가지고 선거 사무실까지 차렸지만 민주당에서 당시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혹시라도 문제가 있으니까 본인한테 불출마를 권유해가지고 안 나오게 되신 분이고 예. 또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물론 무죄가 나왔지만은 그래도 미투 문제가 혹시라도 대두될까 싶어가지고 또 불출마를 권유했던 분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불공정의 문제 특히 최강욱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조국 사태 때 혹시라도 그게 다시 들고 나올까봐 민주당 내에서도 잘 거론하지 않았던 분인데 이런 분들이 다시 하나 모여가지고 지지층을 결집시켜서 정당을 만들었다는 게 혹시 이게 같은 민주당 쪽으로 보이니까 민주당 쪽에서 오히려 곤욕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예. 저는 이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오진 않았을까도 생각하는 게 무슨 생각이요? 지금 중도층의 민심이라는 게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인가 하는 점에 의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조국 사태 때는 10월에 광화문 광장에 어마어마한 인파가 나와서 결국에 대통령도 한 발 물러서서 조국 사태를 이끌어냈어요. 근데 지금은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일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교회건 아니면 어떤 집단이건 지금 모든 시설들이 모이지를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 곳에서 오피니언 리더들이 할 수 있는 얘기들, 그리고 동네에서 술을 마시면서 할 수 있는 얘기들, 미용실에서 얘기할 수 있는 얘기들, 이런 얘기들이 없다 보니까 이 여론 형성이 결국엔 지지자들의 결집이 이게 여론으로 보여서 혹시 이걸 믿고 예. 중도층이 아니라 지지자들만 이 여론을 받아서 하려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정봉주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본인 소셜미디어에 본인의 그 열린민주당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문재인의 입,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우리의 패밀리, 우리 열린민주당에 와 있죠. 뭐 이렇게 얘기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칼,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역시 우리 열린민주당에 와 있고 문재인 대통령의 칼, 최강욱 전 비서관 역시 열린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신뢰하는 경제 전문가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역시 열린민주당에 와 있고 손혜원 의원, 지금 이 열린민주당을 주도하는 손혜원 의원은 김정숙 여사 영부인과 친구입니다. 진짜 문심은 그래서 열린민주당에 있습니다. 맞는 해석입니까? 어떻습니까? 참 절묘한 그 친문 마케팅인데요. 예. 그 정봉주 전 의원의 얘기하면 대통령의 입, 칼, 그리고 대통령 영부인의 친구까지 다 와 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거죠. 그런 이제 강성 친문 마케팅이 과연 더불어민주당 여권에 득이 되느냐 실이 되느냐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내부에서 이제 찬반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미래통합당의 표를 의식을 잠식해서 여권을 확장한다는 득이 더 많다는 이론이 있는가 하면은 중도표가 이탈이 돼서 오히려 실이 더 많다는 이제 얘기가 많은데 예. 그 이론도 있지만은 아마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중도 이탈, 말하자면 실이 더 많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어허. 그래서 윤호중 사무총장 같은 이제 적절치 못하다 열린민주당에 맞아요. 견제에 나섰죠. 선을 그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다만 열린민주당의 의석 확보라는 선거 전략상으로 상당히 실보다는 득이 더 많다고 봅니다. 열린민주당 자체적으로는 예. 실이 더 많지만 득이 더 많지만 다른 더불어민주당이라든지 선거 전체 판에서는 실이 더 많다. 실이 더 많다라는 거 보는 거죠. 상당히 전선을 복잡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예. 우리 훨씬 더 이 선거판 자체를 아주 묘하게 만들거든. 아마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 지지층도 열성 지지층도 상당히 아마 좀 혼란스러울 거예요. 아마 더불어 시민당을 찍어야 될지 열린민주당을 예. 찍어야 될지 실제로 청와대나 그런 또 거.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과 내부적 교감이 있는 건지 아니면 상당히 서로 대립적 관계인지 예. 이 부분에 대해 아마 혼선을 겪기 때문에 표심이 정확히 적용이 되는 데에서도 예. 상당히 좀 혼란을 주는 그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자, 열린민주당의 비례 공천 신청을 한 최강욱 전 대통령 공직기강 비서관 어제 유튜브 손혜원 TV에 출연해서 이렇게 또 얘기한 바도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또 이번 쪽 국면을 겪으면서 추미애 장관께서 날치기 기소라고 표현하셨고 저는 이제 기소 쿠데타라고 표현을 했는데 거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진정한 범죄자가 누구고 정말로 직권남용을 해가면서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는 자가 누군지를 반드시 밝혀내야 되고 그걸 하는 데 있어서 제가 타고난 나쁜 성격이 꼭 좀 활용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조용히 사라져 주기를 바라고 또 어떻게든 청와대에서 뽑아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그 무리하다는 걸 알면서도 이제 기소를 감행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말로 이상한 계기로 아주 우연치 않은 상황을 통해서 지금 제가 국회로 갈 수도 있다라는 지금 상황이 전개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굉장히 당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최강욱 전 비서관, 내가 국회로 갈 수도 있다라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니까 뭐 국회에 내가 의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넌지시 좀 시사하는 발언도 했습니다만, 최강욱 전 비서관은 지금 최 교수님 어떻습니까? 지금 조 전 장관 아들 인턴 증명서 뭐 업무방해 혐의인가요? 그렇죠. 재판 앞두고 있는 지금 피고인이죠? 그렇죠. 기소가 됐으니까 피고인이죠. 그런데 예. 그때 나갈 때부터 저희가 그때 이 방송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국회로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본인이 이제 날짜를 맞춰서 비례대표 신청에 맞춰가지고 공직을 사퇴했다고 저희가 이제 예측을 했었는데 예. 그게 맞아 떨어진 거죠. 그런데 사실 열린민주당은 성격상 부적격 정당이에요. 일단 물론 친문을 표방하고 있더라도 일단 거기에서 부동산 투기 때문에 경선선 낙마하거나 불출마하거나 혹은 뭐 부동산 때문에 탈당하거나 지금 최강욱 비서관은 기소가 된 상황에서 청와대 비서관을 한 유일한 헌정일의 유일한 고위공직자. 예. 이런 어떤 정말 이렇게 모으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다만 지금 하나 이 선거가 좀 기형적으로 가고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사실 지금 이 시간쯤 되다 보면은 지역구 출마자들이 국민적 관심을 끌어야 되는데 오히려 비례의원들이 지금 국민적 관심을 끄는 약간 기형적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네요. 이건 지금 보니까. 코로나19가 불러온 약간 좀 그런 좀 선거의 패턴의 변화 모습인데 예. 이 틈을 타서 저렇게 친문 마케팅을 하는데 저는 오히려 열린민주당이 저분이 국회를 가든 말든 그건 유권자들 판단에 따른 것이겠지만 만일 열린민주당이 5석 이상의 의석을 얻어 국회에 간다면은 아마 저는 더불어민주당과의 갈등을 통해서 친문의 분화가 이루어지는 정치권의 균열이 일어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꼭
꼭 저분들의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비서관을 통한 입성이 예. 과연 더불어민주당의 후반기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열린민주당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를 김 기자 어제 쏟아냈죠? 그렇습니다. 민주당은요, 사실 좀 곤혹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열린민주당과는 좀 선을 긋는 그런 모습인데요. 반대로 정봉주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인 이별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 같이 들어보시죠. 우리 당의 공천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거나 미리 불출마 선언을 하신 분들 또는 경선에서 탈락되신 분들이 그쪽 예비 후보 명단에 들어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천 과정에 대한 도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4월 15일까지는 전략적 이별입니다. 4월 15일 이후에는 그때 당시의 환경, 상황을 보고 함께 한다라고 하는 대전제는 같이 가져가고 논의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4월 16일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이 비례대표 정당 어디다 투표할 것이냐, 이런 질문에 범보수는 비교적 하나로 모아지는 반면에 범진보 쪽은 여러 갈래로 지금 나뉘어져 있습니다. 일단 더불어시민당이 있고요. 방금 보신 열린민주당 표가 나눠져 있죠. 그리고 정의당까지 좀 범진보 사람들은 좀 어디에 투표할지에 대해서 여러 갈래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범진보, 나는 저 민주당 후보를 지역구 투표에서 뽑겠습니다라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비례정당엔 어디에 투표할 겁니까 물어봤더니 더불어시민당이나 더불어시민당 찍을 거예요. 40.4, 열린민주당 15.7, 정의당 12.3. 나눠지는 반면 난 지역구 후보, 난 미래통합당 후보 찍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압도적이에요. 난 미래한국당 찍을 겁니다. 비례용 정당은 73.7.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민주당에서는 열린민주당을 약간 견제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거죠.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한 우리 민주당 후보들이 비례대표에서 많이 당선돼야 되는데 열린민주당이 그만큼 의석수를 많이 가져가면 민주당에서 추천한 비례 후보들이 그만큼 덜 당선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열린민주당을 견제하는 듯한 발언이 나오고 있으나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이런 얘기했어요. 오늘 한 라디오 출연에서 저 나중에 총선 이후에요. 우리 민주당하고 저 열린민주당 저쪽하고 최소한 연합은 해야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고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선거 결과가 나오면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합니다. 하나를 뭉쳐야 돼요. 합당해야 됩니다. 민주당하고 열린민주당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아니 여권이 비례대표 이슈로 뭔가 이 범여권의 파이를 키우려는 노이즈 마케팅 아니냐. 결국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4.15 총선 이후에 한 몸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최진 원장의 분석이 궁금해집니다. 제가 나름대로 이제 자신 있게 말씀드린 거는 초반에는요, 열린민주당이 저렇게 지지도가 높게 나올 줄은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뭐 미미하면은 더불어민주당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근데 의외로 시간이 갈수록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친노 어떤 명망과 위주로 해서 이 언론 다시 빈번하게 노출되면서 지지도가 팍팍 올라가니까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리고 총선 전까지 지금까지 거리를 두고 있지만 만약에 실제로 득표 및 의석을 상당 부분이 확보할 경우에는 총선 이후는 당연히 연합을 할 수밖에 없죠. 그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구성원들을 보면은 거의 뭐 같이 정치적 공감대가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저는 뭐 총선 이후에는 당연히 연대 내지나 합당 내지나 함께 갈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만약에 저 더불어시민당하고 저 열린민주당이 결국에는 합하면은 미래한국당보다는 비례 의석에서 당연히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가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저는 표가 왜곡된다고 보는 겁니다. 표심이 왜곡된 거죠. 왜냐하면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그 더불어시민당에 표를 준 앞에 순번에 그 연대했던 사람들은 각자 제 당으로 갈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의석수가 부족하면은 거기서 가져와서 법료의 의석수를 더 많이 만드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예컨대 비슷하게 국민의 표심이 나눠졌다 할 경우에는 민주당이 그것을 더 가져오면 열린민주당 표를 가져오면서 그건 국민이
균형과 견제를 해라고 했던 표심을 왜곡하는 거죠.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사실 정치권이 좀 이렇게 표에로만 들어갈 곳이 아니라 예. 국민의 제대로 된 민심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